지금 나스닥 상단 돌파 가능하냐? 에릭 생각은 어때요?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어때요? 저도 소위 말하는 이제 차트 중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차트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릭이 이제 단기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자, 이게 지금 그 준비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번 주에 고수 두 명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드로키 밀러 그리고 캠 피셔 이 두 분은 좀 레전드잖아요. 그쵸. 거의 뭐 대가 중에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좀 기다려. 한 분은 지금 안 타면 너 버스 떠난다. 이런 류인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로키 밀러 이야기 먼저 좀 해주실래요? 네, 우선 이제 드러켄 밀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입니다. 조지 소로스랑 같이 일을 했었고, 조지 소로스 하면 대표적으로 이 파운드와 공매도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이거의 이제 실질적인 이반자가 이제 드러켄 밀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투자를 굉장히 잘하셔서 이제 10조 원에 가까운 이제 개인 재산을 일구셨고, 그리고 이제 드러켄 밀러 하면은 거의 이거 사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있는데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30%가 조금 넘고요. 더 놀라운 거는 30년간 손해를 본 해가 단 한 해도 없다고 합니다. 대기록의 소유자인데 재밌는 점은 이 대기록을 쿠팡이 좀 위협을 하고 있다. 이분이 가진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지금 쿠팡이거든요. 쿠팡에 지금 물리셔가지고 네. 30년 대기록이 깨질 수도 있다. 30년 대기록을 쿠팡이 깬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분을 이제 가져온 이유는 이분이 이제 대가들이 인정한 대가라고 제가 써놨는데 대가들이 이 사람은 진짜 시장 잘 봐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시장을 예측하거나 매크로 예측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런 쓸데없이 사지 마, 아니야 좋은 기업 사 이러는데 워렌 버핏마저도 드러켄 밀러는 드러켄 밀러는 시장 잘 본다, 진짜 믿을만해라고 할 정도로 이 고수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드러켄 밀러가 요즘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요즘 투자할 게 너무 없다. 방향성을 못 잡아서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방향성은 있다. 또 이게 하드랜딩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드랜딩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을 예로 들었는데 이제 하드랜딩 하니까 그럼 경기 안 좋아지니까 채권이 좋겠지? 그래서 채권을 사려고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5%대인데 2년물 금리가 지금 3% 후반이네? 이거 완벽하게 100% 경착륙 안 하면 이거 손해보는 거다. 채권 투자했다가. 내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지금 투자를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나 지금 아무리 봐도 투자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방향성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위험 부담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냐. 이제 그 이유로 바로 연준을 들었습니다. 연준이 너무 상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갑자기 이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추더니 또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이제 밑에는 이제 각 연도별로 그 각 금리 인상기별로 얼마나 금리를 빨리 올렸나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같은 기간 동안 올해가 역사상 가장 빨리 금리를 올린 금리 인상 사이클입니다. 지금이 갑자기 금리를 제로 금리로 극단적으로 낮췄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역사상 제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연준의 이 행태가 너무 극단적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SVB 사태에서 봤듯이 SVB 터지고 나니까 연준은 QE가 아니라고 했지만 돈 풀지 않았느냐. 그래서 드러켄 밀러는 그때 푼 돈을 뭐 거의 양적 긴축을 뭐 한 5, 6개월 정도 뒤로 돌린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또 연준이 무슨 낌새만 있으면 이렇게 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난 연준이 언제 어디서 또 이런 극단적인 액션을 취할지 난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방향성을 알아도 내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연준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본인이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지만 본인이 워낙 이제 매매 중독자여가지고 내가 이제 손가락을 쉬게 둘 수가 없다. 손가락을 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적은 양의 포지션을 가져가긴 하고 있다. 자기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나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달러 숏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포지션 중에서 가장 맘 편하게 가는 포지션이다. 그 이유로는 이제 달러가 너무 많은데 달러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 수요는 그만큼 안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그래프는 이제 M2 광의통화 그래프입니다만 이제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근데 통화량은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 뭐 세계 둘러보니까 룰라가 지금 우리는 중국이랑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데 달러 왜 써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달러 안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드러켄밀러에 따르면은 이제 달러 지수의 사이클이 한 2, 3년 주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드러켄밀러가 봤을 때 지금 뭐 달러 사이클도 꺾일 때가 됐기 때문에 달러 수급도 안 좋아, 사이클도 좀 내려가는 사이클이야. 그럼 난 이제 숏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달러 숏을 뽑았습니다. 로직이 아주 심플하네요. 달러의 공급은 굉장히 늘었는데 수요는 줄었다라는 거죠. 줄 것 같고 앞으로도.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경제 민감주 숏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 구축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전통 산업, 경기를 타는 그런 전통 산업을 이제 숏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드러켄밀러는 하드랜딩이 올 거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 중에 하나죠. 이런 사이클 따라가는 주식이 하락 사이클 때 숏을 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석 플레이로 요거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셀과 S&P 500과 나스닥의 올해 수익률을 비교하면은 S&P 500이나 나스닥은 이제 수익이 났는데 러셀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이분의 핵심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다면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작은 애들, 경기 민감주들이 특히나 더 취약한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숏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본 국채 숏인데요. 일본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러켄밀러는 일본이 이제 YCC를 포기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밑에 그래프는 이제 일본 근원 CPI랑 30년물 금리를 나타낸 건데, 지금 일본의 물가가 이렇게 점점 오르고 있는데 일본이 이거 계속해서 YCC 하겠냐, 계속해서 이렇게 돈 풀어서 장기 채권 계속 살 수 있겠냐, 이거 못한다. 이 YCC를 포기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숏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YCC를 포기할 거라는 확신이 강하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위험 보상 비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 보상 비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YCC를 포기하면은 이제 업사이드는 엄청나게 큰데, 뭐 포기를 안 해도 뭐 일본 30년 국채가 갑자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 거죠, 드러켄밀러는.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것도 내가 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지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주셨던 그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드러켄밀러 입장에서는 이게 틀려도 깨질 건 많지 않은데 맞았을 때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거, 요런 포지션을 즐겨한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내가 파운드와도 숏치지 않았겠어? 이런 표현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파운드화 예전에 공매도했을 때 그게 파운드화가 하락할 거라고 신념이 강해서 한 게 아니라 일본 국제 숏처럼 위험 보상 배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매도 들어갔던 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험 보상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롱은 없어요? 롱? 네, 롱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금은 이제 달러 숏과 같은 논리다. 달러가 약해질 거니까 반대급부로 이제 금이 뜰 것 같다라고 해서 금 롱을 이제 뽑았고요.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지금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기는 있는 마당에 그쵸. 좀 이제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드러켄밀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체기에 성장하는 산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이제 경기 침체 왔을 때 그때는 정유주는 올랐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요즘 국가 간에 지금 이제 이 기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는 이 엔비디아가 이 침체기에, 요번 침체기에 성장하는 산업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엔비디아를 뽑았습니다. 쿠팡도 사서 물린 거 보면 성장주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번 시대에는 엔비디아가 성장의 기치를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AI를 좀 주목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드러켄밀러의 생각은 굉장히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하드 랜딩 할 것 같고 달러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딱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좀 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좀 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돈 벌고 싶으면 2년은 참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2년을 참으라고 왜 얘기를 했냐. 드러켄밀러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10년간 횡보장이 70년대처럼 10년 횡보장이 펼쳐져도 나는 놀랍지가 않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70년대 10년 횡보장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큰 스윙이 있었다. 이제 밑에 그래프는 그 당시 이제 S&P 500 지수를 나타낸 건데, 이제 보시면은 그 중간중간 이제 큰 스윙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박스로 표시해 놓은. 이 스윙이 터지는 구간이 올 때까지 자기는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 있을 때까지 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켄밀러가 이제 무사고가 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실히 보일 때 아니면 베팅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쵸. 함부로 배트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큰 스윙이 70년대 되면 터졌는데, 요번에도 굉장히 스윙이 극단적인 강도로 터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준이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스윙도 극단적으로 터질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이 스윙이 터졌을 때 이 외환 시장이 굉장히 좀 재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예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에서 마무리로 이 자신의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제 투자 원칙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버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잃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30년 연평균 30% 기록이 그 원동력이 이제 30년 무사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한 해에 5%, 6% 이렇게 번해가 많았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 뭐 이제 100% 번해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연평균 30%가 나왔던 거지. 만약에 내가 뭐 100% 벌었다가 다음에는 50% 잃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난 이제 기록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다. 수익률은 기하평균을 따르잖아요. 마이너스 50% 맞으면은 원상복 관리하면 이제 100% 내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수학적으로 봐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잃지 않는데 집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잃지 않을 때 어떻게 잃지 않냐. 완벽한 게 없으면은 배틀을 휘두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러켄 밀러의 멘토가 있었는데 멘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6,000명 중에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사람은 20명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으로 비유하면은 펀더멘탈도 좋은데 차트도 예쁜 주식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런 거의 없는 주식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아, 이 주식 너무 기업이 펀더멘탈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성장성 있는데 하고 봤더니 지금 이거 과매수 아니야? 지금 이거 너무 밸류에이션도 높은데? 그래도 기업이 성장성이 좋으니까 사자. 이거는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는 차트를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차트를 본 이유는 내가 산 주식이나 혹은 내 투자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차트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과몰입돼가지고 내가 좋은 것만 보지 않으려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현실을 체크를 한다는 거죠. 가격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다음은 이제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고 썼는데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는 일단 사놓고 이제 리서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매수 후 리서치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리서치와 직관 중에서 직관을 먼저 우선시한다. 자기가 어떤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딱 들었을 때 그걸 리서치하고 딱 사보려고 하니까 이미 뭐 30% 40%씩 올랐더라. 그렇게 오르면 자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 자기랑 동업했던 조지 소로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투자하고 나서 리서치를 해라. 그 때문에 자신도 일단은 직관이 생기면은 일단은 저지르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이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드러켄 밀러 정도 되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런 정도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러켄 밀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사고가 유연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본인 말로는 내가 아침을 먹고 저녁 때 이제 생각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유연한 사고가 이제 트레이더의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이 유연한 사고의 이제 원인을 이제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나한테 막 대드는 젊은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 드러켄 밀러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고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워렌 버핏도 인정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영감님 그거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가까이 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그래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가까이 두고 드러켄 밀러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멀리한다. 이제 자기의 이제 투자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쿠팡 물렸다면서 이러는데 쿠팡 물린 것도 그래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30년 무사고입니다. 30년 무사고 30년 무사고에 연평균 수익률이 30%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뭔가 큰 흐름을 읽는 데는 이분만한 분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분에 대항하시는 분이 또 있죠? 긍정왕 캠피셔도 있어요. 이제 캠피셔는 반대입니다. 지금 주식해야 돼. 지금 안 하면은 이제 버스 떠난다. 캠피셔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도 대단한 구루죠. 투자 업력도 거의 50년이 넘었고 이제 피셔 인베스먼트라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 캠피셔의 회사를 7년 연속 탑 투자 자문사로 뽑았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실력 있는 회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캠피셔 특징은 이제 이 성장주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PSR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PSR을 맞는 사람이 이제 캠피셔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증권성을 하고 나서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른다. 그런 사이클도 제가 알기로는 캠피셔가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실험이라고 써놨는데 캠피셔가 이 호들갑 떠는 사람들을 실험합니다. SBB 사태 터질 때 어떻게 금융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호들갑 떨지 마라. 그런 거 터진다고 금융 안 망한다. 인플레이션 이거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문가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제 캠피셔 같은 경우는 이제 구루 중에서 거의 이 유일하게 상승장 선언을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상승장이고 이 상승장이 10월부터 시작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로 지금이 이제 1967년과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67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있고, 미국이 직접 참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대리전 형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린드 B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라고 빈곤 퇴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재정 지출을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뭐 IRA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대 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를 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갈등이 심한 것도 공통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67년 당시에는 이제 68년에 대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월남전이 있었으니까 이제 반전 여론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 반전 여론 때문에 사회가 완전히 양분화가 됐었고, 지금도 또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미국 사회가 굉장히 좀 양분화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67년 당시에도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침체 공포가 있었다. 근데 올해도 이제 침체 공포가 있지 않느냐. 67년에는 침체가 실제로 안 왔었다. 캠피셔가 보기에는 23년에도 이제 올해도 요번에도 침체가 안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게 67년 평행이론을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랑 67년이랑 비슷하니까 주가도 그때랑 비슷하게 갈 거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66년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우려 때문에 하락장을 겪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뭐 침체가 안 오네? 뭐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주식이 67년부터 68년까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캠피셔 말도 지금 이 주가 흐름이 요대로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그 드러킨 밀러와 캠피셔가 가장 생각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라고 봤을 때 드러킨 밀러는 하드랜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캠피셔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때 당시 침체가 안 오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있고, 근데 캠피셔는 인플레 나올 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는 끝났다. 이미 끝났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다. 내가 100만 번 말하지 않았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CPI라는 게 결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인데, 근데 소비자 물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불하는 돈이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드는 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는 뒷단의 물가고, 이제 앞단의 물가, 이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한번 보자. 원자재가 이미 옛날 옛적에 꺾였네? 그러면은 이미 기업들의 이제 비용, 그러니까 앞단의 물가는 이미 꺾였다는 거고,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인 뒷단의 물가로 전이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뿐이다.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통화량만 봐도 통화량도 이제 극단적으로 줄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끝났다고 100만 번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죠? 그쵸.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예측된 경기 침체란 없다는 거죠. 이 말도 맞는 얘기예요. 밑에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높을수록 경기 침체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이 경기 침체 구간인데, 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뭐가 이 전조 현상이랄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예측이 가능한가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요즘 보면은 다들 경기 침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밑에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이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하는 CB에서 기업 CEO들 대상으로 여론 서베이를 했는데, 이 CEO들 중에서 98%가 이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한다라고 작년 12월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경기 침체를 그쵸. 예상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썸네일은 이제 KBS의 시사직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올해 이제 초에 이제 신년 특집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게 조회수가 400만이 넘었습니다. 아하. 제가 오늘 이게 그 제목도 미국 국가구도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조회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만큼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물 건너 대한민국에 뭐 지나가는 고등학생까지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모두가 예측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모두가 예측하는 게 왜 중요하냐. 캠피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가 뭔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경기 침체란 거는 초과 공급을 덜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물건은 안 팔리는데 물건 팔리는 거에 비해서 재고도 너무 많이 쌓였고, 손님 안 오는데 직원은 너무 많이 뽑아놨고, 이 생산할 일이 없는데 물건이 안 팔려서, 근데 이 공장 또 너무 많이 지어놨고, 경제에서 과잉된 부분이 있는데 초과 공급된 부분, 이런 거를 덜어내는 게 이제 경기 침체다. 근데 이 경기 침체를 사람들이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미 다 덜어낸 거 아닐까라는 거죠. 이제 밑에 그래프는 S&P 500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침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말했나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작년 2분기에 가장 많이 침체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작년에 뭐 실리콘밸리에서 대량 해고하고 뭐 기업들이 뭐 고용을 줄인다고 하고 투자주 줄인다고 하고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캠피셜 말은 이거죠. 이거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측하다 보니까 이미 다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이 과잉된 부분을 이미 다 덜어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온다. 그렇죠. 또 뭐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이 지금 뭐 금리 안 내리고 있는데 맞아요. 금리 여기서 더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고금리 지속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반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연준 영향력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번 말했다. 그렇죠. 이것도 100만 번 말했다. 참, 진짜. 근데 연준이 이제 이 단기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조절을 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단기 금리를 올리면은 은행 입장에서 이제 단기 금리가 자기가 은행이 돈을 빌리는 금리다 보니까 네. 은행이 이제 대출 마진이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마진 떨어져서 대출 유인이 감소하니까 대출 잘 안 해주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추가 대출은 안 나오는데 내가 빌린 돈은 지금 계속 갚아야 되네. 그것도 더 비싸게 갚아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이제 투자나 이런 거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침체가 오게 되는 건데 캠피쇼는 아니 대출 증가율을 지금 봐라. 대출 증가율이 지금 거의 두 자릿수다. 아니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은행이 돈을 이렇게 잘 빌려주고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려간다? 연준이 금리 올려서 경기 침체가 오겠느냐? 안 온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SVB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지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사실 대출 증가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상승의 마지막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비관의 염세주의를 뽑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주식의 고점에 가면은 가장 극단의 긍정적인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포리아라고 하는 이제 무한 긍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의 바닥에도 무한 부정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비관의 염세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관의 이 염세주의의 특징이 뭔가 호재를 들이대면은 그 호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 호재가 사실 악재라고 이렇게 왜곡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잡히고 있어. 누그러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인플레이션 잡혀도 잡히는 게 경기 침체 때문에 잡히는 건데, 경기 침체 오는데 그거 안 좋은 거지.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뭐, SVB 사태 터졌는데, 그래도 연준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펼치고, 뭐 JP 모건이 나선다고 하고, 이게 뭐 시스템으로 크게 안 버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렇게 돈 풀어가지고 또 인플레 자극될 텐데? 라고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는 거를 이제 비관의 염세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은 이제 바닥이라는 거죠. 실제로 2020년에 3월부터 7월까지의 주가를 보면은 3월에 이제 바닥을 찍고 7월까지 한 40% 이상 오르는 동안 계속 부정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뭐 주식이 다 올랐다. 이제 한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비관의 염세주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캠피셔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은 조용하고 오래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히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핵심 논리가 이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다. 이 부분이 사실 핵심 논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뭐 윤지호 센터장님이나 대표적으로 정광호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도 항상 얘기하는 것의 논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비관의 염세주의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참여 안 하면 이제 버스가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캠피셔는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상승장에서 가장 상승이 큰 부분이 상승장 초반 3분의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 동참을 해야지 내가 이제 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 보면은 거의 하락장 바닥이나 뭐 바닥 근처에서 못 버티겠다고 다 팔아버리고 이제 다 올랐을 때, 이제 비관의 염세주의 때문에 슬금슬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다 올랐을 때, 시장이 좋아요! 라고 하면 이제 다 오른 건데, 그때 이제 비싸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승장 초반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이야! 라는 거죠. 지금이죠. 낙삭 상산 돌파 가능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51% 정도가 아닐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에릭은 어때요?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중립을 지킵니까? 그래도 51대 49로. 50대 50으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중립을 지키셨습니다. 네. 에릭은 투표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투표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드러키 밀러의 생각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물론 넘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뭐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6개월씩.
그래서 이제 좀 양치기 소년 같은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두 사람의 논리가 상당히 좀 탄탄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시장에 투자할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캠피셔의 말처럼 듣고 어떻게 지금 버스 떠난대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뭐 2년을 계속 기다려야 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요일 밤에 지금 2,000명이 넘는 분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로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다음에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